야, 저게 트럼프 맞나? 당신 카드가 없다고 계속 막 윽박지르던 그 트럼프가 푸틴의 완승이라고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일단 휴전 안 네. 됐잖아요. 예. 휴전에 휴자도 안 나왔다고요. 어허. 그다음에 2차 제재 쏙 네. 들어갔어요. 네. 드디어 푸틴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면죄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정말 화려하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유럽은 일단 무조건 휴전부터 하자. 그리고 얘기해보자. 근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휴전해버리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기 상태인데 다시 재충전해갖고 저래도 그건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얘기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자. 전쟁은 계속 하면서 이거였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유럽 편에 있었던 거죠. 즉시 휴전을 받아내겠다 이랬던 거니까. 근데 트럼프가 푸틴 만나고 나서 그게 확 바뀐 거예요. 휴전 됐고 종전으로 바로 가자.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아니고 피스 어그리먼트로 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푸틴의 순서를 받아준 거죠. 자, 선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오늘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정상 외교가 오랫동안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포함한 극적인 양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급하게 섭외를 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일단 트럼프와 푸틴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났고 또 회담의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죠. 네, 일단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 만나갖고 4월 말에 자 이거 우리가 다 정리했어. 이게 우리 제안이니까 받아. 이게 4월 말이었거든요. 예. 근데 둘 다 안 받았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럼 이제 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둘이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5월, 6월, 7월에 한 예. 번씩 예. 3번 만났는데요.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로 교환하고 뭐 전사자 예. 시신 교환하는 정도. 그러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여름 공세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이란하고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관심이 글로 모인 동안에 러시아가 막 그 드론 미사일 섞어갖고 막 하루에 막 500발씩 700발씩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7월 14일 날 50일 기한 줄 테니까 푸틴 빨리 바로 휴전해라. 안 그러면 2차 제재 막 이런 거 우리가 세게 할 거다라고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8일 날 다시 트럼프가 50일 너무 길다. 열흘에서 한 12일 안에 끝내라. 아, 그렇게 더 이제 줄인 거군요. 그렇죠. 50일 너무 기니까. 그게 데드라인이 8월 8일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한번 만날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예. 트럼프가 그 위드코프 있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중동 특사. 그 사람을 모스크바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뭔가 될 것 같았던 거죠. 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푸틴을. 그 발표한 게 8월 7일인데 그렇군요. 8월 15일 날 예.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틴이 먼저 만남을 네. 요청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누가 먼저 했는지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 한 거는 푸틴인 거죠.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요. 예. 어쨌든 트럼프 있을 때 해결하는 게 낫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오든 트럼프보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트럼프가 뭐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대화도 되는 사람이고. 대화도 되고. 네. 그다음 무엇보다 사실 트럼프가 좀 중간중간 막 짜증내고 막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 편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트럼프 있을 때 해결하는 게 낫다. 이제 이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경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김프로님 아시겠지만 제재 엄청 받았지만 러시아 경제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작년 2분기에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4.3%였어요. 어허. 근데 올해 1%예요. 1.1%. 그런데다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런 상태인데 푸틴도 당연히 알죠. 막 그동안 경제가 좋았지만 그게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미국하고 경제 협력 같은 거 저번에 사우디에서 예. 만났을 때도 근데 이건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 자원, 북극 항로, 뭐 우주 개발, 그다음에 지금 군비 통제 막 이런 거 예. 그런 군축이나 여러 가지로 둘이 할 게 많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이제 트럼프랑 푸틴이랑 둘이 만나고 그다음에 5대5로 확대회담하기로 한 건데 3대3으로 하긴 했는데요. 그 러시아에서 보낸 5명 중에 3명이 경제 관료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아시죠? 저번에 사우디에서 만났을 때도 끼릴 드미트리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그 푸틴 경제 특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탠포드 나오고 하버드에서 MBA 하고 그 미국에 대한 이해가 엄청 네, 좋은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예. 사람이고 지금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 투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러시아 국부 어떻게 돈 만드나 이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번에도 갔고요. 또 트럼프한테 좀 투자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재무장관도 갔어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갔는데요. 이 국방장관이 원래 러시아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이 국방장관이요? 네, 작년인가 교체됐거든요. 야. 그 전에 쇼이구가 12년 동안 러시아는 대통령만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국방장관, 외교장관도 다 오래 하잖아요. 네. 쇼이구가 12년 했는데 그걸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꿨군요. 교체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경제부총리. 야. 그러니까 푸틴한테는 이 전쟁의 승패는 경제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시 경제를 감독하는 그걸 이제 국방장관 그 벨로우소프가 아주 유명한 경제 엘리트. 야, 경제부처 차관을 국방장관을 시킨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뭐 민간 국방장관이 네. 나왔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얘기할 것도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될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러시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도요.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다 갔어요. 우리 얼마 전에 한미 무역협정 때문에 네. 우리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베센트, 러트닉 재무장관. 다 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엔 주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경제회담 한 거네요. 아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상은 그래도 이번에는 네. 이게 해결돼야 일이 해결돼야 이가 되는 그렇지.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아마 알려지진 않았어도 막 그런 얘기도 그 준비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예. 그 미국이 요즘에 북극에 관심 많잖아요. 네. 근데 북극 개발 같은 거 하려면 핵추진 쇄빙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거의 러시아가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그 핵추진이에요? 네, 러시아는 그 핵추진 쇄빙선은 우리나라도 쇄빙선 다 만들 수 만들죠. 있지만 핵추진 아니죠. 핵추진은 거의 러시아가 독보적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핵추진은.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네. 미국도 경제협력 하고 싶은 게 많고 러시아도 그렇군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때 네. 또 바뀔지 모르니까 4년. 물론 뭐 트럼프가 한 3년여간 남았는데 또 이게 중간 선거 내년에 또 져버리면 힘도 빠질 테니까 좀 쌩쌩할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야 저게 트럼프 맞나? 푸틴하고 이렇게 푸틴 영접하고 이제 악수할 때 보니까 더구나 그 젤렌스키 2월 달에 완전히 막 그러니까 구박해갖고 내쫓은 거랑 비교하면 당신 카드가 없다고 계속 막 윽박지르던 그 트럼프가
푸틴만을 그렇게 공손하게 융숭이 대접을 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약 약강인 것 같아요. 강한 강한 자한테 사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신들이 푸틴의 완승이라고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휴전 안 네. 됐잖아요. 예. 휴전에 휴자도 안 나왔다고요. 어허. 그다음에 2차 제재 쏙 네.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드디어 푸틴이 외교적인 고립에서 예. 단순히 그 면죄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정말 화려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제일 그런 게 그 공동 기자회견 할 때 원래 주최 측이 먼저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예. 푸틴이 먼저 얘기했고 거의 푸틴이 한 2배, 3배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의 태도에는 그러니까 같은 강대국 리더에 대한 어떤 존중이랄까? 이제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명언이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러시아는 아주 큰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푸틴의 제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했었던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태도에서 드러난 거라고. 근데 어쨌든 언론 보도도 그렇고 교수님도 뭐 노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토와 안보를 교환한 중대한 기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 분수령이 될 거다. 분수령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러죠. 어쨌든 평가가 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랄까 이번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랄까? 네. 교수님 입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게 뭡니까? 네. 주목하시는 게. 그러니까 노딜이라고 얘기한 건 그 왜 그러냐면 사실 트럼프가 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목표가 즉시 휴전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이거 안 받으면 혹독한 결과가 따를 거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휴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딜이에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명언이 뭐냐면 이제 원어로 하면요. There is no deal until there is a deal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딜이 있을 때까지는 딜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보통은 뭐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돼. 할 때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딜이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 근데 그게 아직 딜이 아닌 이유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걸 받지 않으면 아직은 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하고 푸틴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영토와 안보의 네. 교환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어떤 딜을 했는지를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지금 김프로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가장 주목할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상이 안 된 제일 중요한 게 순서부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유럽은 일단 무조건 휴전부터 하자. 그리고 얘기해보자. 근데 러시아는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냐 이거죠. 일단 얘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휴전해버리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기 상태인데 다시 재충전해갖고. 그렇죠. 저래도 그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자. 전쟁은 계속 하면서. 이거였는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유럽 편에 있었던 거죠. 즉시 휴전을 받아내겠다 이랬던 거니까. 근데 트럼프가 푸틴 만나고 나서 그게 확 바뀐 거예요. 휴전 됐고 종전으로 바로 가자.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아니고 피스 어그리먼트로 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푸틴의 그 푸틴한테 시간을 준 거네. 예, 순서를 받아준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판단한 거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8월 6일 날 위드코프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만난 다음에 루비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몇 달 동안 접촉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양보했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토에서 양보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에서 양보했다라는 건데 그 양보가 뭔지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막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예.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이 크림반도는 이미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합병을 네. 했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 붉은색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한 이 합쳐서 크림까지 2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점령지가 4개 주인데요. 루안스크, 도네스크 요거 합쳐서 우리가 돈바스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인데 그 김프로님 여기 요게 요 행정 경계거든요. 요게 까만 예. 선이. 예. 근데 여기 하얗게 빈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네츠크도 요 하얀 건 아직 점령 못해서 그렇군요. 70%만 점령한 네.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나 미국이 러시아가 양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양보인지 모르겠는데 협상 시작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거 다 갖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것만이 아니고 요 원래 경계를 다 갖겠다 그랬어요. 아, 예를 우리로 치면 강원도다. 예. 강원도인데 영서도 있고 영남도 영동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영동까지만 먹었는데 네. 영서까지 강원도니까 다 이거 다 내 거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저게 양보인가? 그러니까 이게 양보 아니죠.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랜드 스왑이라고 하잖아요. 영토 네. 교환. 근데 이게 영토 교환은 원래 내 땅, 네 땅 그렇지. 교환하는 거지. 이건 우크라이나 땅 갖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네. 옛날에는 러시아가 요거 다 갖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요 도네스크 빈 거 있죠. 예. 요거는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돈바스는 100% 갖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전선에서 요거 욕심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도네스크 요거 하얀 부분 점령 못한 부분도 그냥 받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 확대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게 확대한 건데 여기 지금 짙은 빨강 부분이 도네스크인데 지금 정복 못했는데 달라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러시아가 요 파란색 있죠. 예. 이게 러시아가 그동안에 또 우크라이나 영토를 또 점령을 했어요. 요 파란 부분이 다 여기 수미 그다음에 여기 하리코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로는 하르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 해서 여기까지. 예. 요 파란 부분이랑 요 빨간 거랑 바꾸자는 거예요. 아, 점령은 했는데 저쪽은. 네, 저거 점령한 거에서는 요거 점령 못한 거에서 돈바스 100% 채워주면. 저거는 저 녹색 부분은 그러니까 돈바스 경계 밖으로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네. 교환이라고 네, 그쵸, 얘기하는 그쵸. 거네. 그러니까 요거 모아서 예. 만약에 요거 점령 못한 거 해서 돈바스 100% 채워주면 우리가 그동안에 더 점령한 거 여기서 다 철수할게. 근데 사실 넓이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훨씬 넓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양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토는 요런 상태인 거고요. 그럼 이제 안전보장 문제인 예. 건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젤렌스키는 나 유럽은 안 된다 절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들끼리 의논할 때는 이 영토를 빼앗긴 걸 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는 인정한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후 안전보장이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예.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만나고 나서 거기서도 러시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보장은 일단 러시아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을 침공 안 하겠다고 우리가 문서로 약속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문서로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무슨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유럽과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뭘 제안했냐면 나토 5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토 5조라는 게 그거잖아요.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하나가 전체가 다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 개입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또 공격을 하거나 침공을 하게 되면 그 안보 보장하는 나라들이 같이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근데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전후 안전 보장은 유럽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절대로 안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건 거예요. 좀 전향적인 거네요. 엄청난 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거는 역사적인 변화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걸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유럽이랑 젤렌스키가 가서 주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안전 보장을 해줄 건데 그다음 미국은 어느 만큼까지 해줄 개입할 건데 거냐? 이제 그 얘기 오늘 했을 텐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 받아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특히 나토 5조에 해당하는 안전 보장을 푸틴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근데 실제로 그 트럼프랑 만나고 기자회견하면서 푸틴이 연설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 중요하지. 우리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러시아가 원래 약속했던 건데 김프로님 그 얘기 혹시 아세요? 예. 이 전쟁이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전쟁 그건 나고 잘 모르는데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이 전쟁 일어났을 때 한 달 만에 러시아랑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거의 사인 했었어요?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요? 예. 사인 직전까지 갔었다가 그랬는데 보리스 존슨이 와갖고 안 돼. 계속 싸워. 이러고 나서 그냥 결렬돼 버렸거든요. 영국 수상이요? 네, 보리스 존슨이. 그래갖고 오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유럽이 막 달려갔잖아요. 젤렌스키랑 같이 트럼프 설득하려고. 러시아에서 영국 너네 또 끼어들지 마. 라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예.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보리스 존슨 때문인데. 집에 갔는데 이미. 어쨌든 영국 예. 끼어들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한 달 만에 맺었던 그 협정문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를 작년에 뉴욕 타임스가 전문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미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그 전후 안전보장,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안전보장이잖아요. 그게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이시죠? 2022년 4월 15일. 그러네요. 전쟁 나고 한 달, 3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3년도 더 지났네요. 네, 이 문서가 여기 보시면 러시아 대통령 데스크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결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평화협정문의 이름 자체가요. 예. 우크라이나의 영구 중립과 안전 보장에 대한 트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대요. 우크라이나 영구 중립이라는 건 나토 가입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교환한 게 이 트리티의 본질인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5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아임드 어택 또 침공 당하거나 무장 공격을 당하면 이 보증국 안보 보장해주겠다고 한 보증국들 있잖아요. 그 보증국들이 같이 우크라이나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력으로 도와주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액션을 해주겠다라고 이미 이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그래 우리 안전보장 필요하지라고 한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독소 조항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거나 막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안보 보장해주는 나라들이 집단으로 다 같이 도와주기로 한 거. 근데 그거에는 이 안보 보증국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안보 보증국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비토나 버리면 마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어느 한 나라가 비토나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도 여기 모든 보증국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수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증국 중에 보증국이 침략국일 경우는 걔는 뺀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미 그 전쟁 나고 한 달 만에 그때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게 나온 게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왜 그 위트코프나 네.
엄청난 역사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잘 저 때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고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러시아가 그래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 동의해라고 했을 때 예.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과 음. 그다음 트럼프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러시아는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영토 얘기 막 맨날 영토 얘기만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영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영토도 중요해요. 근데 그나마 그 영토는 타협이 가능하니까 계속 화두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말도 꺼내지 말라. 음. 절대로 이거 절대 포기 못한다. 음. 푸틴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때 푸틴이 얘기하는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나토 군사기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거나 거기에 막 미사일이나 무기가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나토나 유럽이 이 전쟁 전에 유럽이랑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 계속 이렇게 양성해 줬잖아요. 그렇죠. 병력 막 훈련시켜주고 그럼요. 강하게 해주고 무기 그래서 전황이 이 정도 된 거죠. 그게 그거 없었으면 안 되죠.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나토 5조보다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토 5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됨으로써 그런 식으로 기지 들어오고 나토 군 주둔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 강하게 해주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그 TV 보고 왔는데 젤렌스키는 되게 지금 고무돼 있어요. 미국이 안전보장 해준다라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이 어떤 안전보장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우크라이나 군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병력도. 그럼 푸틴 생각하고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지금 동상이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만큼이나 러시아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거든요. 그러니까 비무장화라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러시아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네. 상당한 무장 해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규군 수 이런 거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인 도구로 써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나면 다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군사적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거꾸로. 예. 그러니까 비무장을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고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는 것도 그 제5조가 아니에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이게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구체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틴의 생각은 내가 안 쳐들어갈 테니 너희는 무장 해제해라. 너희는 강군도 만들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군인 몇 명 데리고 있어. 요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때 한 달 만에 평화 협상할 때도 러시아는 그런 거였죠. 우크라이나 정규군 8만 5천까지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자유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요 유럽 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건 그래요? 아시죠? 네. 네, 정규군이 되게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네. 한 20만, 25만 돼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그때도 야, 근데 남의 나라 그 정규 군대 규모까지도 말이 안 되는 규정을 거죠. 한다는 무슨 게. 패전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일본이 네. 전범 그 패전했을 때 평화헌법 이렇게 네. 된 게 이제 그거인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그런 식의 무장하지 말고 너희 자위대만 해. 근데 자위대가 지금 엄청난 또 강군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 이란 이스라엘 말씀드릴 때처럼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페어 언페어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기준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약소국이라는 게 강대국 옆에서 저렇게 정말 서름을 당하고 국민적으로는 저런 걸 다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야 저게 만약 우리나라가 저렇게 됐으면 우린 지금 어떤 진짜 복장 터질 것 같은데 그럼요. 어쨌든 근데 당연히. 어쨌든 그게 몇 월 달이었죠 교수님 그때 우리 그
백악관에서 네네.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또 그게 2월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뭐 난리 났었잖아요. 100몇십만 조에 나오고 막 그죠? 네. 네, 근데 또 만났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만났는데 이제 아침에 막 외신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잘해줬어요. 네, 옷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젤렌스키 그 환심을 살 필요가 있죠. 노벨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듣게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오늘은 젤렌스키가 네. 군복 아니고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약간 칭찬, 정장 약간 세미 정장, 넥타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 되게 좋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정상이 네.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야, 세상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그다음에 그 뭐죠 EU 집행위원장, 네. 그다음에 핀란드 대통령은 네. 뭐지 트럼프랑 골프 친구라고 갔어요. 네. 분위기 좋게 하려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 총리가 여자분 네. 그분도 친하대요. 네. 트럼프하고. 네. 그러니까 7이 달려간 거예요. 아, 하루 만에.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 유럽 정상하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만나고 근데 유럽 정상하고도 일단 지금 회의는 끝났거든요. 네.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근데 나와서 유럽 정상들이 지금까지 트럼프 만난 중에 제일 좋았다고. 제일 분위기 좋았고 네. 너무 나이스했다는 네. 거죠. 트럼프가. 젤렌스키도 표정이 나쁘지 않던데 트럼프가 제안한 그 무엇인가를 젤렌스키도 받을까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진퇴양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받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혼자 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지금 굉장히 완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자기들 국민 죽는 거 아니라고 네. 너무 전쟁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보고.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유럽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트럼프 말을 안 들어버리면 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 너 이거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전후 안전보장 우리 미국 원래대로 안 할래.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일단은 약간 직접적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토 문제는 푸틴하고 셋이 만났을 때 얘기하자. 그렇게 일단은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보장 어떻게 해줄 건지 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좀 가혹하긴 하지만 젤렌스키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받으면 다음엔 더 나쁜 게 오게 돼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2015년에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돈바스가 그러니까 크림이 러시아로 가고 나서 돈바스가 우리도 갈래. 그런데 그때 푸틴이 돈바스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했어요. 네. 키우 중앙정부하고 그때 이제 그 평화협정 맺은 게 민스크 협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거는 돈바스 갖겠다가 아니었어요. 돈바스 우크라이나에 이때 자치지위를 줘라. 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키우가 안 했어요. 그걸 할 걸 그랬네. 그 할 걸 그랬죠. 네. 그때 그랬으면 자치지위 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달 만에 했던 평화협정 때 네. 그때도 영토 문제 뭐였냐면요. 아까 4개 주였잖아요. 네. 그때 푸틴이 좋아 그러면 자포리자랑 헤르손에선 군대 뺄게 이랬단 말이에요. 돈바스만 줘라.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돈바스는 네. 나중에 정상이 만났을 때 따로 얘기하자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돈바스를 줬을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받았어야 되네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럼요. 그거. 그때 받았으면은 지금보다 나은 그거 거죠. 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좋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푸틴이 그 도네스크에 점령 안 한 것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러시아가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50일 줄 테니까 푸틴 전쟁 그만해 했을 때 트럼프가 무기 지원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착각하시는 게 미국이 돈을 자기 돈을 쓴 게 아니에요. 돈은 유럽이 내. 그 대신 미국 무기 사게 해줄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김프로님 이게 보시면 이게 최근 자료인데요. 네.
이게 무기 지원만 따져본 거예요. 전쟁 음. 나고부터 지금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러면 미국 혼자서 이게 누적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건데 미국 혼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게 유럽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단 더 말이에요. 많았었네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역전됐네. 역전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변화가 없죠. 네. 이게 왜 그런 트럼프 저건 안 집권하고부터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변화가 한 없다는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유럽이 그것까지 하느라고 확 올라간 거거든요. 똥줄 탔네 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트럼프 전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원했는데 여기 보시면 EU가 다 합친 거보다 미국 혼자 한 게 더 많아요. 저 바이든 때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까지. 물론 영국이 EU가 아니니까 영국까지 합쳐도 미국 혼자서 지원한 게 유럽 전체 지원한 것보다 영국을 합쳐도 조금 많은 건데 그러네. 이 중에 이 파란색이 무기 지원한 거거든요. 이만큼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아무리 유럽이 막 한다고 해도 그 큰 미국의 무기가 빠져버렸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전세가 뭐 보나마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이 열심히 해서 미국만큼 준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제가 이건 정말 2023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있어도 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인구 위기가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할 때요 5,200만이었거든요 인구가. 지금 2,700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일단 자연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외로 나간 난민이 한 700만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겠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정착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쟁 전에도 유럽으로 그렇게 이주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게 700만. 그다음에 지금 4대 점령지 뺏겼잖아요. 거기에 인구가 예. 몇 명이겠어요. 그다음에 그 700만 명 그 주로 유럽으로 망명한 사람 중에 러시아로 몇 명이 갔는 줄 아세요? 700만 명 중에 음, 한 100만? 120만 명이 120만 러시아. 명.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준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이었거든요. 그게 한 800만 정도 돼요. 그 사람들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 난민으로 빠진 사람, 그다음에 그 러시아가 점령해 갖고 글로 빠진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게 되면 그다음에 전쟁에서 뭐 사망한 사람 따지게 되면 지금 2,7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 GDP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한 1,000만 생산 가능이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가 지금 소멸 위기네. 소멸 네, 위기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갤럽 통계인데 이거 8월 7일이니까 바로 며칠 얼마 안 전에 됐네요. 나온 거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조사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점선이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전쟁 끝내라. 타협해서 전쟁 끝내야 된다가 전쟁 직후에는 80% 가까이가 반대였단 말이에요. 네.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가 80%였는데 지금은 70%가 가능한 빨리 끝내라. 타협해서 완전 전쟁 끝내. 이거 역전돼버렸네요. X가 됐어요. X가.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 막 워낙에 병력이 모자라니까 정말 길거리에서 납치하듯이 끌고 가서 징집을. 이거 지금 유럽에서 엄청 큰 문제고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법안 하나 서명했는데 60살 이상도 징집 동원하는 거에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8에서 24 사이도 본인이 원하면 이제 받아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만약에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원한다면 차라리 자기가 총대 메고 욕을 먹더라도 사실은 지금 끝내는 게 맞아요.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못한 이유들이 있긴 있었을 테긴 한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도 이 안을 받고 푸틴도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압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안이 나오고 그러면 서로 뭐 압박한 것도 없어요. 둘이 그런가요? 그냥 합의 맞아갖고 한 거죠. 하긴 그 브로맨스라고 하는데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공헌을 해왔던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라든지 뭐 이런 거 특히 러시아 석유를 사는 게 중국과 인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100% 관세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푸틴 만나고 나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네. 거기서 그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지금은 당분간은 할 이유가 없지. 그다음에 이제 루비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또 2차 제재하면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오겠냐.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솔직히 트럼프 누가 믿어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해갖고 2차 제재 막 관세 때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러시아에 치명적이지가 않은 게요. 네. 일단 트럼프가 러시아에 관세 때린다 그랬잖아요. 막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하는 것처럼. 근데 전쟁 전이랑 전쟁 후랑 러시아랑 미국 무역량이 10분의 1이 됐어요. 별로 러시아가 미국에 수출할 게 없군요. 작년 네. 양국 교역량 총 교역 그게 35억 불이었어요. 아유, 그거 우리나라가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했던 거 엄청 막 줄었잖아요. 근데도 작년에 114억 불이었거든요. 러시아랑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러시아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한 게 아직도 석탄 사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114억 불인데 그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이 아직도 러시아 걸 산다는 얘기는 그거는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관세 때려봤자 러시아는 유럽에서 관세 때리면 거나 뭐 타격인데. 그러면 타격이죠. 그다음에 2차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 사는 나라에 대한 2차 관세는 좀 타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브릭스가 엄청 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인도는 이미 때려버렸잖아요. 원래 25% 관세 때리고 러시아 석유 사준다고 25%또 때려서 때리고. 50% 해서 지금 인도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얼마 전에 그 정말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신히 지금 마무리됐는데 또 시작하려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브라질은 지금 룰라가 결사항전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지금 그 브릭스 대통령들이 지금 너무 친해요. 그래갖고 네. 푸틴도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시진핑한테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도 모디하고도 나 갔다 와서는 룰라한테 전화해서 나 잘 갔다 왔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룰라 화이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브릭스가요. 물론 G7만큼의 어떤 안정성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징 파워란 말이에요. 잠재적으로 지금. 따지면 G7이 아니라 여기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그 브릭스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덩이 크고 인구 자원 많고 자원 많고. 그래서 브릭스 인구 다 따지면 지구 인구의 반이에요. 그런데다가 전체 지구 GDP, 글로벌 GDP 30% 넘은 지는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의지의 연합을 맺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 러시아의 결사항전.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막 때리면 여기 브릭스에서 또 무슨 연합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미운 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근데도 이제 트럼프가 때렸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힘들어져서 전쟁 능력이 약화되기 전에 우크라이나 무너진다라는 거죠. 제재가 뭔가 효과가 나려면 그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정말 너무 힘들어졌어도 러시아는 아까 얘기한 그 근본 원인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전쟁 절대로 안 끝낸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2차 대전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전이 있었는데 사실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을 안 했더라면 원래는 둘이 친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선에서 지켜줬더라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트럼프가
힘이 있지만 너무 또 진짜 중국도 때리고 러시아도 때리고 인도도 때리고 했다가 결국 역사적인 교훈을 또 얻게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1년에 이 두 가지 회담이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일단 끝났단 말이에요. 유럽 정상들까지 하면 3가지 회담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호성이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까요 그 전후 안전보장 같은 경우도 서로 생각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러시아가 네.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예.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나토 가입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이제 이 얘기 드렸는데 그 앞으로 향후 전쟁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약간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젤렌스키가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변형을 하겠죠. 뭔가 요구를 덧붙이고 막 하겠죠. 그렇게 된다 해도 굉장히 많은 무수한 고비들이 남아 있는 거고 우리나라 보세요. 아하. 휴전협정 이거 지금 종전협정 하겠다는 건데 우리 정전협정이었는데도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 넘어 산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인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끝나고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하게 들릴 건 안다. 근데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는 형제다.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쟁하고 너 형제한테 전쟁을 하냐? 근데 사실은요, 김프로님 예. 원래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최측근이 때리는 거고요. 예. 싸움 중에 제일 잔인하고 제일 치열하고 제일 지저분한 게 부부, 형제, 가족 간의 싸움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싸워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으면서 형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 건 안다. 그러면서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건 비극이고 정말 우리도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다. 근데 근본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제가 아까 얘기한 러시아가 절대 양보 못하는. 근데 러시아가 사실은 그 나토 다른 나라들이 가입하는 거에는 이렇게까지 너버스하게 안 했거든요. 예. 예전에 동유럽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들어갈 때도 그때 러시아가 아 뭐 이건 아니잖아 했지만 그래 알았어. 다신 그러지 마. 이 정도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발트 3국 나토 가입할 때도 발트 3국은 심지어 소련 공화국이었어요. 근데도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정말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물론 안보 문제도 있죠. 실존적인 위협이 네.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형제 문제거든요. 형제 관계 문제. 그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같은 나라였던 게 6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뭐 대부분 같은 나라였다는 얘기네요. 일단 고대가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키이우 공국, 키예프 공국.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고대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사라지면 고대가 날아가 버려요. 그다음에 또 그 600년 중에 제정 러시아랑 소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요. 러시아가 사라지면 근현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정 러시아 소련이 우크라이나 근현대인데 그렇죠. 러시아 없이는 그게 설명이 다 안 되는. 물론 그때 우크라이나가 고생 많이 했죠. 막 스탈린 때문에 막. 아, 근데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고생 엄청 했고 정말 비극이 있었지만 또 굉장히 특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우크라이나가. 면에서요? 그때 그 스탈린이 그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람 그 국민에게 가장 비극으로 남아 있는 게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스탈린 때 그 스탈린이 그 산업화, 공업화 막 하면서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몇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 소련에 스탈린이 밀어붙인 산업화, 공업화의 또 가장 큰 수혜자가 우크라이나예요. 거의 특히 공격 많이 돈바스.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돈바스 지역이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석탄. 그래서 그 돈바스, 그다음에 그 드니에프르의 수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유럽에서 제일 큰
발전소거든요. 그게 소련 전체 공업화의 상징이었고요. 돈바스가 소련 공업화의 모범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 그때 그 크렘린에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죠? 그럼요. 노동자 네네. 필요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돈바스에서 내는 세금이요.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걷어들이는 세수의 4분의 1을 도네츠크 혼자서 냈어요. 그 정도로 막 정말 그러니까 이 돈바스나 이런 데가 러시아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독립해서 우크라이나가 되고 나서 과거에 자기들이 누렸던 그런 경제적이거나 뭐 이런 게 옛날 같지 않은 안 되겠죠. 그 시장이 작으니까. 되게 그죠? 낙후한 네.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음. 이런 역사적인 이런 유대라고 하는 게 네.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에 남아 있는 게 휴먼 타이예요. 휴먼 타이. 사람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전쟁 전에요. 2021년 12월에 진짜 직전이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를요? 이제 형제 관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뭘 조사했냐면, 그러니까 러시아에선 레바다 센터, 우크라이나에선 키우 국제사회연구소라고 두 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조사 기구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러시아 국민한테 자 우크라이나에 친척이나 친구 있는 사람 그랬더니 러시아 국민 3분의 1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친구 빼고 친척 있는 사람 네. 하니까 1,100만 명이에요. 러시아 인구가 얼마죠 지금? 1억 3,400. 그럼 거의 10분의 1. 그죠. 가까이. 한 9% 10%가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는 더 많아요. 똑같은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여기선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고 러시아에 친척 있는 사람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국민의 57%가 저여한 절반 거예요.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만 한정한 거예요. 네. 사촌, 팔촌이죠. 그랬더니 43%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르바초프가요.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인데 엄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양국에. 예. 근데 이게 고르바초프까지 갈 것도 없이 제가 이 예를 들면 딱 와닿으실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이요. 예. 시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마, 아빠, 동생이 러시아에 살고요. 러시아 국민이에요. 러시아 시민권자. 근데 심지어 친푸틴이고요. 전쟁 지지하는 사람, 특수 군사작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의 이 아버지가요. 직업이 뭐였냐면 러시아 군대를 대령으로 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쯤 되면 정말 동족 상잔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전쟁 총사령관을 시키죠?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인적인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러시아에서 이번에 알래스카 간 그 키릴 드미트리에프 골드만삭스 그 사람 아예 키이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동족 상잔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문조사 그때 한 설문조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1년 12월이면 그때 막 전쟁 직전이니까 양국 관계 되게 안 좋을 때였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각 국민들한테 상대 정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되게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젤렌스키 싫은 거고 네. 우크라이나 사람은 당연히 푸틴 싫죠. 80% 싫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떠냐 했을 그 때 나라 사람 어떠냐? 나라 사람 어떠냐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왼쪽이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 어때? 그러니까 83%가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러시아 사람 어때? 그러니까 76%가 좋지 한 거예요. 대부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당시만 해도 네. 양국 국민이 정부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혈연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만약에 북한에 김프로님 이모 계시고 외할머니 계시고 막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죠.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그러니까 정권이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이요. 우린 네. 형제야라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야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만큼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 그거거든요. 미국 우크라이나한테서 손 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전쟁 불사한 거는 이제 그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형제 국가를 내세운 이 전쟁이 형제 관계를 완전 히 파탄내 버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바뀌었어요? 네, 이게 이제 키이우에서 네. 작년에 한 거예요. 76%가 러시아 사람은 좋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84%가 러시아 사람도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전쟁이 저렇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건 이해할 만해요. 푸틴이 네. 당연히 감수해야 될 후과인 거죠. 그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얽혀 있었는데 푸틴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4대 점령지 크림 절대 양보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끈끈한 관계를 제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인 러시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척이 있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러시아인인 사람이 제가 한 800만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지금 그 점령지 거기에 네. 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전쟁 끝나면 거기 못 살아요. 아, 불안하죠. 못 살아야 하는 거죠. 네. 언제 테러 당할지. 그리고 네. 학살이라는 게 뭐 그 인근에서도 학살 많이 났잖아요. 있었죠 그쵸?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도 형제 관계가 정리가 되겠죠. 정서적, 감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러시아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야 했던데 거의 대부분 점령해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주로 살았던 러시아인들도 대부분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죠? 되면 형제관계라고 얘기할 수 만한 근거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약화되기는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백만 명은 아직 있는 거죠. 여기에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서부 쪽이나 중앙에도 살기는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역시도 사실 광복 80주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주로 하와이로 그죠? 또 혹은 드물게 미국 본토로 또 일본으로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까 전 정말 충격받았던 게 우크라이나 국민 수가 200만에서 5,200만 에서 2,700만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2,700만은 우크라이나 내부 우크라이나 그 인구학자가 한 통계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뭐 2,700인지 2,600인지 2,80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구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참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지 간에 외교 이 정책만큼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주도자로서 해나가는 그런 국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다음 그것과 함께 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나기 전에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명분으로도 저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형제나라를 잃어버린 거고 그죠.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우크라이나대로 저 영토를 잃어버리고 또 안전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걱정인데 어쨌든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 그리고 유럽 정상 간에 긴박했던 일주일이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어슴푸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문영 교수님과 1시간 대화를 해보니까 어슴푸레한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아 진짜요?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다행입니다. 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문영 교수님과는 참 여러 번 더 만나고 싶지만 또 다른 주제로 만나면 되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할 날을 너무나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